언제쯤 알았어요? 엄마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공부에 소질이 있는 아이라는 걸 언제부터 느꼈냐는 얘기다. 그렇게 묻는 이들은 미취학의 유아를 자녀로 둔 엄마들일 때가 많다. 생애 처음의 학습인 한글 떼기나 수셈 떼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인가 싶다.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싶을 수도, 눈높이를 낮춰야 하나 싶을 수도 있다. 한글 공부부터 쉽지 않은 아이도 나중엔 180도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유아 때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 집 애들은 둘 다 대체로 늦은 편이었다. 걸음도 늦었고 말도 늦었고 대근육 소근육의 움직임도 발달이 늦었다. 글자는 아는데 말이 늦는 아이. 천재인가 둔재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자 숫자는 빨리 깨쳤다. 20개월부터 여기저기서 아는 글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더니 세 돌쯤엔 한글을 막힘없이 읽었다. 유아 때 놀라운 능력을 한 가지쯤 보이지 않는 아이는 없다. 너무 몰두해서 줄줄 꿰는 뭔가가 하나씩 있게 마련인데 우리 집 애들은 그게 글자와 숫자였던 것 같다. 그때는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 증거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누구나 하는 틀린 생각이었다. 주위의 아이들이 커가는 걸 지켜보니 한글 떼기가 늦어져서 걱정하던 아이들 중에도 공부를 특출나게 잘한 아이들이 많았다. 반대로 글자나 셈을 일찍 떼고도 공부는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말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 둘째 녀석이 그런 케이스니까. 그 녀석은 36개월까지 말을 안 했다. 다른 엄마들 같으면 언어 발달 검사 같은 걸 받아봤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꿋꿋이 참고 기다렸다. 말은 안 해도 말귀는 잘 알아들으니까. 큰애도 24개월이 다 돼서 제대로 된 말을 시작했으니까. 게다가 이 녀석은 신기한 묘기를 부릴 줄 알았다. 물 주세요라는 말을 못해서 내 손을 잡아 끌고 가 물병을 가리키는 녀석이 간판이나 광고지의 글자는 잘도 읽었다. 만약 엄마 물 줘라고 써서 보여주면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었을 것이다. 그런 아이가 스스로 물 달라는 말은 하지를 않았으니. 그러니까 녀석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거다. 엄마가 애를 태우든지 말든지 자기는 입을 닫고 있기로 작심하고 있었던 거다. 다행히 서너 달 뒤부터 말문이 터져서 아동발달센터에 데려가지는 않아도 되었다. 그 뒤로 수다쟁이가 되었고 17살인 지금은 말수가 적을 뿐 말빨이 딸리는 아이는 아니다. 특히 엄마가 하는 말에 논리적 허점을 지적할 때는 아주 청산유수다. 다만 아기 때의 그 몹쓸 고집으로 지금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기로 작심한 듯 굴고 있을 뿐. 두 아이는 실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두 아들을 거의 다 키운 최근에야 깨달았다. 말보다 글자를 먼저 읽게 된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우리 집 두 아이는 소심한 완벽주의자들이다. 매사에 완벽을 기한다는 의미의 완벽주의가 아니라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시도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의 완벽주의. 그런 성향 때문에 어려서부터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은 불편해했다. 정해진 규칙이 있고 반복적이며 통제가 가능한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니 대화보다는 읽기가 편했고 말문은 닫고 글자 숫자만 읽어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다. 큰애가 2돌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큰애들 뛰어노는 거 구경이라도 하게 해주려고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를 업고 갔는데 마침 처음 보는 또래 친구 하나가 벤치에서 엄마와 놀고 있었다. 그 엄마는 우리를 반겼고 그 집 아이도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왔다. 나도 반가워서 아이를 그쪽으로 등 떠밀었다. 그러나 우리 애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가오는 친구로부터 자꾸 고개를 돌리고 징징대며 엄마만 찾았다. 결국 나는 한숨을 쉬며 아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는 스케치북에 이상한 숫자를 자꾸 끄적였다. 가만 보니 13이라고 쓰고 싶어서 노력 중인 듯했다. 웬 13? 그제야 생각이 났다. 놀이터에서 만난 그 친구의 가슴에 써있던 숫자가 13이었다. 우리 아이는 그랬다. 몸으로 부딪히고 감정을 주고받고 변화를 즐기기보다는 글자와 숫자 같은 기호들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는 쪽을 선호했다. 그러니 글자 숫자를 빨리 뗄 수밖에. 그런 성향이 공부에 도움이 됐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랬을 것이다. 뛰어놀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글자 들여다보는 걸 편안해했으니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을 참아내거나 숙제를 마치는 데에는 분명 유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이 이후에 진짜 공부를 잘 해내려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 힘은 엉덩이 힘만으로는 기르지 못한다. 독서량이 많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닌 듯하다. 저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데 책 속에 숨는 건 아닐까요? 많은 엄마들이 이런 하소연을 한다. 우리 아이는 자타공인 책벌레인데 왜 공부는 잘 못할까요? 가만 보면 책을 아주 많이 보는 아이 중에는 책 속에 숨으려는 아이도 있는 것 같다. 책을 보는 동안은 엄마의 잔소리를 피할 수 있으니까.
싫은 과목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책을 펼치고 있으면 칭찬을 들으니까. 독서할 땐 친구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다양한 이유로 책에 코를 박는 아이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로 책을 읽든 지식은 쌓이겠지만 순수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책 읽기는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지 못한다. 결국 유아 시절에 보이는 발달 특징들은 훗날의 학업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성향도 그 자체로 뛰어난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 성향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언제부터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기대를 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초등 5학년 때부터라고 대답하겠다. 그 전에도 공부를 아주 못할 것 같지는 않았다. 말귀를 잘 알아듣고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갔으니까. 그러나 공부가 특기이자 소질인 그런 아이가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던 건 초등 5학년 이후다. 아이가 1등을 하거나 경시대회에 입상했기 때문도 아니고 지능검사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도 아니다. 초등 5학년 때 내 아이의 욕심과 허영심을 보았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특별한 종류의 욕심이었다. 여느 아이들에겐 없는 욕심 혹은 집착, 일종의 허영심 같은 걸 보게 되었다. 우리 큰애는 욕심이라곤 없는 아이였다. 축구를 할 때면 몸싸움이 싫어서 공 근처에 가지 않는 아이였고 선물을 고를 땐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가장 인기 없을 것 같은 장난감을 고르는 아이였다. 뭘 사달라고 떼를 쓴 적도 없고 입이 짧아서 식탐도 없었으며 발표회 무대 같은 데 오를 때도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으면 되는 나무나 바위 역할에 손을 드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초등 5학년에 이르자 생각지도 못한 일에 뜬금없는 욕심을 드러냈다. 장난감도 주인공도 초콜릿도 아닌 엉뚱한 것에